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에게 처음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환 대상은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의 책임자, 즉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을 재검토해 당초 8명이었던 범죄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인 최종 결과를 내놓은 책임자입니다. 공수처 수사는 국방부가 재검토에 착수한 경위와 처벌 대상이 줄어든 과정을 확인한 뒤 더 윗선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상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국방부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 대리는 MBC와 통화에서 공수처 통보를 받고 변호인을 통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조사 일정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당초 출국 금지했던 6명 중 1명으로 지난주 압수물 분석을 마친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 조사에 본격 돌입한 겁니다. 작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최상병 사건 기록을 찾아왔고 박 전 본부장 대리는 이 기록을 넘겨받아 재검토한 조사본부의 당시 책임자입니다. 조사 쟁점은 두 갈래로 예상됩니다. 먼저 이미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수사 기록을 조사본부가 재검토한 경위입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MBC와 통화에서 처음엔 재검토 지시를 거부했지만 이종섭 전 장관이 직접 하명, 즉 명령을 내려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조사본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에서 김관진 전 장관의 수사 외압 사건처럼 될 수 있으니 조심하자는 대화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8명으로 봤던 범죄 혐의자가 최종적으로 2명으로 줄어든 이유입니다. 앞서 MBC 취재 결과 이종섭 전 장관은 최종 결과 발표를 나흘 앞둔 작년 8월 17일 중간 회의를 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 전 본부장 대리는 당시 회의에 참석해 재검토 상황을 보고한 핵심 당사자입니다. 박 전 본부장 대리는 해군 대령으로 핵심 피의자 6명 중 계급이 가장 낮습니다. 공수처 수사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점점 더 윗선으로 향해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오늘 첫 실무회동이 열렸습니다. 회담 의제를 사전 조율하는 준비 차원의 회동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지가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국민의힘과 기재부의 반대 입장이 명확한 만큼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무수석 교체로 하루 미뤄졌던 영수회담 첫 실무협의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비서실장을 포함해 양측에서 2명씩 4명이 40분간 만났습니다. 아니면 영수회담에 그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뭐 내 수준에서 답할 정도가 아닌데. 그 무지하게 어려운 질문이세요. 회담 이후 양측은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이 의제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가감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고 했고 대통령실은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는 표현이 달랐습니다.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은 회담 전부터 충돌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좀 만나면 이런 얘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13조 원 정도로 추산합니다. 이를 위해선 추경이 필요한데 기획재정부가 이미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데 이어 국민의힘도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전 국민 지원금 정책에 동의하시는지 의문입니다. 이 대표가 고집하면 논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게 더 의미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무분별한 현금 지원은 마약과 같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초청의 목적이 이 대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라는 말도 반복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양측은 영수회담 일정은 추후 다시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제 논의를 위한 2차 준비회동 일자도 잡지 않고 헤어지면서 영수회담이 이번 주를 넘길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어느덧 10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의대 교수들이 잇따라 사직을 예고하고 있고 교수들의 집단 휴진도 시작됩니다. 당장 서울대병원은 앞으로 교수들의 외래 진료를 한 주에 하루씩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자들에게 일일이 진료 중단을 설명하는 호흡기내과 최창민 교수. 제가 사표를 내가지고 진료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다른 교수님이 봐줄 거예요. 그렇게 예약을 해드릴게요. 아쉽네. 갑작스러운 통보에 환자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만두신다고 해서 너무 서운하고 제가 눈물이 날라갈 것 같습니다. 최 교수는 지난 3월 이미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간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며 한 달에 10번씩 당직을 맡아왔습니다. 환자를 못 보게 될 줄은, 이런 식으로 못 보게 될 줄은 몰랐고요. 저희는 그냥 캄캄한 그런 동굴 속에 갇혀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최 교수 역시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먼저 증원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 앞으로 희망이 안 보이니까 만약에 정부가 증원에 대해서 좀 중지한다든가 내년에 결정하자든가 그런 걸 해주면 전공인 학생들이 이제 돌아오게 좀 해보고.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늘 25일 예정대로 사직하기로 했고 가톨릭 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의 교수들도 오는 26일 사직서 제출을 공표했습니다. 교수들의 집단 휴진도 시작됩니다. 서울대의대 비대위는 오는 30일 첫 집단 휴진을 결의했고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는 오늘 총회를 열어 외래 진료를 한 주에 하루씩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교수들과 전공의들 모두 정부가 제안한 대화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원점 재검사를 처음부터 같이 좀 논의를 해보자. 정부의 입장이 바뀐다면은 그때는 상황이 바뀐 거니까 그때 다시 고민을 해봐야겠죠. 한편 이면택 의사협회 차기 회장은 SNS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미수 차관의 경질이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희입니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 데뷔와 동시에 세계적인 인기와 성공을 거뒀죠. 그런데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를 둘러싸고 경영권 탈취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진스를 기획한 대표 기획자와 어도어를 산하에 두고 있는 하이브 측이 공방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데뷔 1년 만에 걸그룹 뉴진스는 미국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뉴진스의 성공 뒤엔 소속사 어도어에 민희진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 중 하나였던 어도어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하이브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어도어 측 문건에서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어도어 지분은 하이브가 80%, 민 대표가 18%를 갖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 대표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MBC와 통화에서 18% 보유 지분으로는 경영권을 가져올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하이브가 말하는 문건은 한 임원이 작성한 개인 메모여서 존재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려는 건 자신의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 대표는 평소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에서 기획한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베꼈다며 수시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갈등은 다양한 아티스트를 발굴하기 위해 여러 독립적인 레이블을 둔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양한 형태의 아티스트들을 내겠다 이런 흐름 안에서 했던 거 아닌가요? 다른 결과물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었던 것 같고 경영권 입장에서는 이게 마치 도전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뉴진스가 다음 달 복귀를 앞둔 가운데 하이브의 시가총액은 이틀 동안 8,500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북한이 주변국의 핵 공격 징후가 있으면 즉각 선제 핵 공격에 나서는 이른바 핵 반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인데 북한은 적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라고 위협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초대형 방사포 4발이 불을 내뿜으며 일제히 표적을 향해 날아갑니다. 발사를 지켜보는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북한이 어제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핵 방아쇠 체계에 망라되어 진행하는 훈련과 일제 사격 훈련을 관련 부대, 구분대 지휘관, 군인들이 참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3월에도 해당 훈련을 했는데 당시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동원됐습니다. 이번엔 초대형 방사포를 포함시켜 두 번째 훈련에 나선 겁니다. KN-25로 불리는 이 방사포는 사거리 400km로 남한 전역을 타격권에 두고 있고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급으로 분석됩니다. 이른바 핵 방아쇠로 불리는 북한의 핵무기 종합관리체계 일부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우선 국가 최대 핵 위기 사태인 화상 경보가 내려지면 핵무기 운용부대들이 반격 태세에 돌입하고 지휘체계가 가동돼 실제 핵미사일 발사 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는 미국의 경보 즉시 발사 체계를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데 즉각적인 핵 반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하려 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군 당국은 진행 중인 한미 연합 편대군 훈련의 대응 성격으로 보면서 무기의 정확도나 핵 반격 능력은 과장된 측면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보 체계가 가동하기 위해서는 조기 경보 레이더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경보 레이더를 북한이 갖추기는 비용뿐만 아니라 기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상 어렵다. 아울러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군 당국자들이 이번 훈련을 직접 본 것으로도 전해지는데 러시아에 방사포를 수출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